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피울구 무령왕릉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이피2 성광과 관산성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백제와 신라왕은 30년을 형제처럼 지냈는데요. 한쪽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배신의 대가는 백제왕의 목이었습니다. 성광은 백제를 다시 일으킨 영명한 군주였거든요. 그런 왕이 신라 땅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죠. 30년 동맹이 어떻게 칼끝으로 변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선광의 아버지 무령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백제는 한때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긴 나라였거든요. 남쪽 웅진으로 도망치듯 대읍을 옮긴 처지였죠. 왕이 신하에게 살해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 무너진 백제를 무령광이 겨우 다시 세웠는데요.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선광이었습니다. 이 523년 즉위한 선광은 가장 먼저 대읍을 살폈는데요. 웅진은 산에 갇혀 백제가 크기에는 너무 좁았거든요. 그래서 538년 사비로 대읍을 옮기는 결단을 내렸죠. 사비는 넓은 평야와 금강을 낀 풍요로운 땅이었는데요. 선광은 이곳에서 백제를 새 나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라 이름까지 남부여로 고치며 자존심을 다잡았고요. 남부여라는 이름에는 부여 계승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광은 행정조직을 22부로 정비해 왕권을 강화했는데요. 수도와 지방을 오부 오방 체제로 촘촘히 묶어냈죠. 불교를 적극 장려해 사비의 거대한 사찰들이 들어섰는데요. 백제의 문화는 일본 열도까지 건너가 큰 영향을 남겼고요. 선광은 단순히 옮긴 게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광의 마음 한구석엔 늘 한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한강은 할아버지 계로왕이 잃은 백제의 옛 심장이었거든요. 이 땅을 되찾는 일이 선광 평생의 숙권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백제 혼자서는 강해진 고구려를 상대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선광은 신라 진은광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나라의 동맹은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이였고요. 백제와 신라는 형제처럼 서로의 등을 지켜주던 관계였습니다. 선광은 진은광에게 함께 한강을 치자고 제안했는데요. 북쪽은 백제가, 동쪽은 신라가 맞는 분할 작전이었죠. 551년 두 나라 연합군이 마침내 한강 유역으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는 내부 정쟁으로 흔들리던 시기라 방어가 무너졌고요. 백제는 한강 하류 6군을, 신라는 상류 10군을 차지했죠. 선광은 76년 만에 잃었던 옛 땅을 되찾은 셈이었는데요. 그 기쁨의 순간 누구도 다가올 배신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선광은 회복한 한강 땅에 곧장 행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옛 한성의 백성들은 다시 백제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는데요. 선광은 이 땅을 발판 삼아 백제 중흥을 완성하려 했죠. 한편 신라 진은광은 차지한 10군에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강 상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한강 하류는 서해로 직접 나가는 바닷길 통로였는데요. 중국 남조와 직접 교역하려면 그 항구가 반드시 필요했죠. 진은광은 형제처럼 지내온 30년의 약속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한쪽엔 그 동맹의 신의가, 다른 쪽엔 한강 하류가 놓였죠. 그리고 진은광은 결국 신의가 아닌 항구를 선택했습니다. 553년 신라군이 갑자기 한강 하류로 진격해 들어왔는데요. 백제 수비대는 동맹군의 갑작스러운 칼 끝에 무너졌죠. 신라는 빼앗은 그 땅에 새로 신주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선광이 76년 만에 되찾은 옛 땅이 1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선광은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30년을 형제라 부르던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은광에겐 동맹보다 영토가 더 컸던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이 배신이 두고두고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성왕의 분노는 곧 관산성을 향한 칼날로 바뀌어갔습니다.
성광은 곧장 신라 정벌을 결심하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태자 부여창이 선봉에 서겠다며 직접 나섰는데요. 성광은 아들의 결의를 받아들이고 출병을 허락했습니다. 512년 백제군은 관산성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했죠.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일대로 추정되는 요충지였습니다. 태자 부여창은 첫 전투에서 신라군을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전선이 길어지자 보급과 병력 교대가 큰 부담이 됐죠. 성광은 아들을 위로하러 직접 전선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호위 병력은 단 50명 남짓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신라는 이 야간 이동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죠. 구천이라는 길목에 신라 복병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광 일행이 그 좁은 길에 들어선 순간 함성이 터졌죠. 호위병들은 격렬히 맞섰지만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광은 결국 신라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죠. 삼국사기에는 한 노비 출신 병사가 글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길 위에서 그렇게 최후를 맞은 것이었죠. 30년 동맹을 맺었던 두 왕실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관산성에 남은 백제군은 왕의 죽음을 전해 듣고 무너졌죠. 이 전투에서 백제는 군사 약 3만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비의 궁궐로 돌아온 태자 부여창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요. 신하들은 태자에게 즉위를 권했지만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자신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던 거죠. 결국 부여창은 위도광으로 즉위했고 백제는 깊은 상실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편 신라의 진은광은 관산성 승리로 한반도 중부를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한강 유역과 가야 일대까지 손에 넣으며 신라는 비로소 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산 비봉에 진은광 순수비를 세워 자신의 영토를 직접 새기기도 했고요. 30년 형제 동맹의 대가가 진은광에게는 거대한 영토로 돌아온 셈이었죠. 그러나 백제 위도광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글자만 남아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머리를 돌려받지 못한 그 분노, 바로 복수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 복수의 이야기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위도광은 즉위 직후 신라를 향해 곧장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쏟았는데요. 성광이 만든 사비의 도시계획을 마무리하고 행정체계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또한 일본 열도와의 교류를 강화해 문물과 불교를 활발히 전파했죠. 관산성에서 잃은 3만을 회복하는 데에만 거의 한 세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덕왕의 시대 백제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다시 일어섰는데요. 한강은 끝내 신라의 손에 남았고 백제는 영원히 그 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성광이 꿈꾼 옛 한성의 회복은 단 한 해의 영광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한강 상실은 훗날 백제 멸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중국과 직접 통하던 길이 막히면서 백제의 외교 입지가 크게 좁아졌거든요. 성왕은 분노했지만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신라와 화친을 가장하고 왕녀를 진은광에게 시집보냈죠. 겉으로 웃으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554년 선광은 마침내 신라 정벌을 결심하게 됩니다. 태자 부여창이 선봉에 서서 관산성으로 징역해 들어갔는데요. 백제군은 초반에 관산성을 함락시키며 기세를 올렸거든요. 성광은 아들이 걱정되어 직접 소수 병력으로 전선에 향했죠. 그런데 이 짧은 행군이 백제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버립니다. 신라 매복병이 구천에서 선광의 행렬을 그대로 덮친 거였는데요. 성광은 그 자리에서 사로잡혀 신라군 앞으로 끌려나갔죠. 한나라의 왕이 노비 출신 병사의 손에 목이 베이고 말았는데요. 신라는 선광의 머리를 가져다 관청 계단 아래 묻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30년 형제 동맹의 끝은 이렇게 잔혹한 모욕으로 마무리됐죠. 백제군은 관산성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패배로 백제는 한강 회복의 꿈을 영원히 접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에 대한 유명한 거짓말이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